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 이야기를 또 한번 할까 합니다. 저는 현실이 깝깝하게 돌아가고 할 때는 우리 역사 속에서 위안을 찾고자 합니다. 앞이 막히면 뒤를 돌아보면 됩니다. 뒤가 역사죠. 신라의 삼국 통일을 알면은 어떤 고난과 장벽이 있더라도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역사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소재입니다. 역사를 너무 교조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정책이 어긋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월남이 적화되면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자동적으로 넘어간다. 그걸 흔히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너진다. 그러니까 월남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월남전에 휘말렸던 미국에서는 조금 반성론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월남은 세계 전략상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곳은 아니었다. 거기서 너무 집착하다가 보니까 쓸데없는 곳에서 너무 피해를 많이 보았다. 이런 반성론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역사에서 감동과 용기를 얻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역사론이 등장하곤 합니다. 신라는 대한민국과 더불어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야기를 할 때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를 만든 신라, 그리고 최초의 국민국가를 만든 대한민국, 이 두 나라가 가장 우뚝 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2대 업적을 꼽으라면 저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서 인류국가로 근접한 나라를 친다면 역시 통일 이후의 신라와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전성기를, 우리 민족사의 두 번째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업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김춘추의 외교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발전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 외교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를 잘해야 약한 나라는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교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힘이 모자랄 때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외교는 항상 국익을 놓고 돌아갑니다. 이런 외교를 보면은 신라의 외교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신라는 원래 백제 고구려보다는 늦게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중심지인 중국과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과 맞닿아 있고 백제는 서해를 건너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선진된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 신라는 이 경상도 소백산맥과 낙동강에 의해서 또 동해 남해에 의해서 고립된 지역에 말하자면 처박혀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는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왜 일본에서 신라를 침공하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왜군과 싸웠습니다. 그만큼 보호국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신라가 커지고 광개토 왕 다음에 장수왕이 이 수도를 만주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진 정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걸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나제 동맹은
이 5세기에서 6세기 초까지 한 10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신라는 백제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진흥왕 때 신라의 국력이 커집니다. 그때 불교를 받아들이고 화랑도를 양성하면서 국력이 커지니까 동맹국인 백제와 신라가 서로 사이가 틀어지는데 먼저 선수를 신라가 쳤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가 백제가 주로 장악하고 있던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진흥왕 때입니다. 그리고 백제는 성왕 때입니다. 성왕도 또한 영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제 동맹이 깨져 버렸습니다. 이 동맹이라는 것은 국익에 우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동맹이지 동맹을 위해서 국익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니까 이제 백제와 신라는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기 554년 제가 기억이 맞다면 540년 40년 정확한 날짜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관상성 전투라고 나옵니다. 관상성 전투, 지금 옥천입니다. 거기서 성왕과 진흥왕이 이끄는 약 합쳐서 한 5만 군대가 결전을 했습니다. 그때 성왕 편에 섰던 병력이 가야 군대도 있었고 외에서 온 군대도 있었습니다. 백제 외 가야는 당시에 일종의 동맹국 관계였습니다. 신라와 싸우는데 신라가 이때 이깁니다. 그리고 성왕은 아들을 위문 가려고 하다가 도중에 포로가 되어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제와 신라의 오랜 원한 관계가 생기고 드디어 의자왕이 6세기 중반에 등장하면서 7세기 중반에 등장하면서 신라를 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신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고구려부터도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이 고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찾아가기도 하고 일본을 찾아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당태종을 만나러 가는 것이 648년입니다. 648년에 당나라와 신라가 동맹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당나라는 평양의 안동도호부 이 부여에 웅진 도독부를 두어가지고 신라를 식민지처럼 통치하기 위해서 경주에는 계림대도독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왕인 문무왕을 그 계림대도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당은 마치 신라를 자기 영지를 다스리는 하나의 제후 정도로 취급을 해가지고 문무왕을 깎아내립니다. 그때 문무왕과 신라 지도부가 김유신을 비롯해서 신라 지도부가 당나라하고 싸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이른바 대당결전의 시작이고 그것은 서기 670년에서 676년까지 6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신라는 외교를 할 때 아주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의 적을 동지로 삼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동지를 치기도 하고 예컨대 신라를 가장 괴롭혔던 나라는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가야 백제와 동맹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 상륙작전을 펴서 신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통일기에 백제를 돕기 위해서 망한 백제의 부흥운동을 돕기 위해서 서기 663년에 약 3만 명을 보냈습니다. 400척의 배를 만들어가지고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러나 이 백총강 아마 이 백마강 하류로 추정되는데 백총강이라는 곳에서 나당 연합군과 원정을 온 이 일본 해군이 붙어서 대결전을 했습니다. 그것을 백총강의 해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일본이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원수관계였던 이 신라와 일본의 관계가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움을 하니까 신라는 또 후방에 있는 일본이 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일본하고 친선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무왕 이후에 한 30년 동안은 신라와 일본이 매우 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신라의 이 외교는 아주 현란합니다. 신라는 작은 나라지만 백제, 고구려, 당나라 외를 갖고 놀았다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용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외교 관계를 확립하고 이렇게 해서 그 힘을 모아서 신라의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삼국 통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맹 외교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당나라가 신라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나라를 또 쫓아내는 이런 자주적 외교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는 이런 외교를 우리가 흔히 사대주의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사대주의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식 사대주의입니다. 저는 이 사대주의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라는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인 당나라를 잘 모실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이 신라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싸우는 거죠. 이런 사대주의는 당당한 사대주의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영혼을 절대 팔지 않는 당당한 사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사대주의는 당당한 사대주의고 국익을 위한 사대주의였어요. 그러나 조선주에 넘어오면은 완전히 영혼을 팔고 국익을 포기한 사대주의, 맹목적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굴욕적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즉 명나라에 대한 굴욕적 사대주의를 하다가 일어나는 청나라한테 당한 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대주의라 하더라도 거기에 자주성이 있느냐, 국익을 챙기는 실용주의가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를 잘 아는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 역사의 그 후진성을 비판하는데 딱 예외가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또는 부럽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신라의 삼국통일의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신라의 삼국통일에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주인공은 바로 태종무열왕, 외교를 잘한 태종무열왕, 그리고 군권을 잡고 40년 동안 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했던 김유신, 그리고 태종무열왕의 아들인 김법민,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문무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문무왕. 이 세 사람이 역할 분담을 참 잘 했습니다. 외교, 정치, 군사를 잘 결합시켰는데 이것은 아마 독일이 19세기 말에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세 사람을 연상시킵니다. 윌헬름 1세 황제죠.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 뒷받침을 한 사람은 몰트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몰트케 장군. 그리고 외교는 비스마르크가 뒷받침했습니다. 외교의 비스마르크, 군사의 몰트케, 그리고 정치를 한 윌헬름 1세, 이런 세 원훈이 있었듯이 신라의 삼국통일에도 어떻게 보면 몰트케에 비견되는 김유신, 그리고 문무왕, 정치를 잘한 문무왕, 외교를 잘한 김춘추,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아주 예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무왕을 저는 한국 민족사의 최고 인물로 꼽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문무왕을 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신라의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문무왕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660년에 문무왕 그 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당에 들어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외교를 이미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660년에 백제를 칠 때는
신라의 총사령관이 사실은 문무왕 김범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태자죠. 김유신은 합참의장쯤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부령으로서 국방장관으로서 신라가 백제를 칠 때 지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바로 태종 무열왕이 죽었습니다. 바로 문무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무왕이 한 것이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을 하고 그것을 도우러 온 당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상륙부대로서 온 일본의 대함대를 백촌강 해전에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또 당나라와 맞짱을 떠가지고 당을 한반도에서 쫓아내는 이 일을 문무왕 시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은 백제 부흥운동, 일본, 고구려, 당을 차례로 군사적으로 제압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재위 20년입니다. 20년 사이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완수하고 평화의 시기를 만든 것이죠. 이 평화의 시기 덕분에 한반도에도 평화가 오고 일본에도 평화가 오고 중국에도 평화가 왔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안정되면은 옆에 있는 나라가 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 시대를 만든 문무왕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문무왕의 역사적 역할이 주변 국가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고대사의 황금기 평화 시기를 한 200여 년 동안 이은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문무왕이라고 하는데 이 문무왕을 흠모한 일본의 천황이 있었습니다. 이 천황이 문무왕 사후 한 수십 년 뒤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시호를 문무천황이라고 붙였어요. 왜 문무천황이라고 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일본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무왕은 죽고 나서 화장을 했습니다. 아주 감동인 유언을 남기고 부태여 나를 매장한다고 해서 큰 봉분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또 백성들이 고생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불태워 가지고 그냥 죄를 동해에 뿌려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장소가 요새 경주에 가면은 그 바닷가에 간포 바닷가 앞에 대왕암이라는 그 바위에 죄를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화장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문무왕이 처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문무천황이라고 불리는 이분도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도 똑 따라서 하고 시호도 문무왕과 같은 문무천황.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당시에 일본 지배층 사이에서도 문무왕을 하나의 롤 모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롤 모델. 그러니까 문무왕을 따라 배우고 싶은 왕으로 생각해서 문무천왕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무렵에는 일본과 신라가 아주 친할 때였습니다. 저 나라에 가면은 동대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건 백제 기술자가 지은 절입니다만은 세계 최대의 목조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폭이 한 50m, 60m 되고 높이도 엄청난 그 안에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 불상 동대사 대불이라고 합니다. 그 불상을 8세기 초에 준공식을 했을 때 신라에서 축하 사절로 약 700명이 갔습니다. 세 척의 배를 타고 700명이 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교를 믿으면서 아주 기념비적인 이 불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신라에서도 축하하러 갔다. 그 뜻이죠. 그때 가면서 신라의 물건들을 잔뜩 싣고 갔다고 합니다. 일본 귀족들은 신라에서 좋은 물건이 오니까 이것을 서로 앞다투어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미리 구입 희망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그 자료가 지금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불교를 매개로 한 일본과 신라의 친선 관계, 그것과 요사이 한일 관계가 조금 순탄치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공통된 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역사적으로는 유교 문화, 불교 문화, 한자 문화이고 최근에는 공통된 가치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일종의 가치적 측면에서는 막 우호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미일 동맹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통일이 대한민국 주도로 이루어지면은 한일 관계, 한중 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고 한중일 이 세 나라의 GDP를 합산하면은 미국보다도 크고 유럽보다도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자 나라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한반도만 안전해지고 통일되고 강력해지면은 주변 국가 그리고 세계가 아마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통일 대통령은 아마 우리 역사에서 제2의 문무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